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본에 올 때 이제 항공료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음식점 잘못 들어가면은 가격이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할 예정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난리나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정말로 요즘 일본에 여러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제가 놀란 게 저희가 홋카이도 삿포로에 사는데 지금 관광 하이 시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든지 한국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도쿄를 잠깐 다녀왔거든요. 도쿄에서 박간애가 지하철을 탔어요. 출입 그 옆자리에 한국인 가족이 앉았어요. 제 옆에 중국인 가족이 앉았어요. 저 서 있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 지하철을 뭐 외국 관광객들이 점령을 해서 다닙니다. 진짜 놀랐네요. 외국인 분들이 반 이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에 오신 분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뭐 맛집이랑 어디 가든 분명히 여기 일본인데 여기 한국 같다. 다 한국 사람밖에 없지? 아니면은 다른 외국인밖에 없지? 이런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의 외국 관광객들이 정말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장에 과거에도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예. 그때가 그냥 커피라면 지금은 TOP예요. 예, 점점점 뭡니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약간 칼을 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콕 집어서 상대로 한 약간 대책 같은 걸 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일본 여행이, 일본 관광이 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기존과 좀 다르게. 예, 그럴 때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은, 야, 진짜 어지간히 외국인이 몰려오면은 일본이 저럴까?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4월 방일 외국인 여행자 추계 390여만 명, 단월 과거 최고. 이 통계가 일본 정부 관광국 JNTO에서 낸 이제 관광 추계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2024년도도 역대급으로 많이 왔다 했어요. 일본에. 근데 그때 비해서 2025년도 숫자 보세요. 1월 달이 100만 명 이상 많고 2월 달도 50만 명 이상, 3월 달도 40만 명 이상, 4월 달은 90만 명 이상 많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3,600만 명이 왔었는데 올해는 이미 4천만 명은 따놓은 당상이다. 당장에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매년 일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엔저 정책 이후로 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좀 죽었다고 하지만은. 참고로 이 노란색이 일본 사람들이 해외 출국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해외를 많이 안 나가는데 외국인들은 엄청 많이 온다. 라는 게 이런 그래프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일본 사람들의 숫자는 아직까지 복귀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일본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공해다. 적당히 오면은 좋은데 너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이 마치 공해와 같은 존재다. 불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가가 높고 힘들다. 당장 박간이 영상 그런 거 많이 만들죠. 일본 서민생활 요즘 너무 빡십니다. 예,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안 올라가요. 절약해야 돼요. 이런 영상 저희가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여행 오는 외국인들에게는 퍼주고 있네요. 그 외국인들에게도 세금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일본에서도 이제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경제신문 2015년 5월 4일 기사네요.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 관광객이 오면은 관광지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에 좀 이런 말 유행하죠. 일본 소도시 여행. 대한민국에서도 일본이 유명한 관광지 갈 사람들은 다 갔다 왔어요. 뭐 도쿄, 오사카 가세요. 에이, 뭐 맨날 첫날 가는데.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재팬이 있습니다. 일본 소도시 여행 이래가지고 일본 각종 지방 도시를 막 픽업해가지고 좀 막 약 뿌리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광고로. 그렇죠. 원래는 관광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외국인도 별로 없었고 그냥 일상생활하는 그런 동네였는데 그런 동네 주민들이 버스를 못 타고 예를 들어 뭐 마트를 못 들어간다라든지 기차를 못 탄다든지 그런 인프라적인 애로사항이 일본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여행 트렌드가 누구나 알만한 관광지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SNS에서 이거 화제다 라든지 그런 거 보러 가는 것도 그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광객분들 오세요라고 대책하고 있는데 아닌데 몰려오시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오버 투어리즘이 전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해외 관광객들에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 라는 식의 신호를 많이 준다는 겁니다. 뉴스위크 2015년 4월 30일 기사네요. 오버 투어리즘 대책으로 일본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에게 특별 요금 도입해. 일본의 관광 정책이 바뀐다. 오지 말라고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왕에 오는 김에 돈으로 해결합시다. 돈 좀 더 주세요. 일본 사람들보다 해외 관광객들에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이런 정책이 점점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식 기사로 이렇게 뜨는 겁니다. 2015년 5월 19일 뉴스입니다. 일본보다 싼 곳은 한국 정도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출국세입니다. 일본도 받아요. 얼마? 1,000엔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예,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10,000원 정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싼 거야. 올해 2월달 뉴스입니다. 현행 1,000엔의 출국세 3,000엔에서 5,000엔으로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출국세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도 동일하게 해외 출장하는 해외 여행 가는 사람도 동일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좀 세게 낼 이유가 있죠. 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출국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해외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국세를 올리겠단 말은 누가 타겟이에요? 일본으로 오는 해외 관광객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현행 400억엔이 좀 넘었는데 3배만 되면 1200억엔. 우리나라 돈 1조가 넘어가는 금액으로 짜링짜링하게 돈을 벌어간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이건 너무 도둑놈 같지 않아요? 그죠? 갑자기 3배 올린다니까. 근데 이시바 총리가 한마디 합니다. 이집트 3,900엔, 호주는 7,000엔, 미국은 3,500엔을 이미 출국세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000엔이야. 일본보다 싼 거는 옆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800엔 정도. 그런데 일본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요 수준은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돈 받아 총리 뭐 할 겁니까? 요즘 일본 사람들 관광 공해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 돈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시바 이제 일 좀 하네. 야, 저 이시바 짱 지금까지 놀고 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정책 하나 들고 왔구만. 이래가지고 이시바 총리가 이 정책이 좀 많이 지지를 받는 편입니다. 나는 일본이 최고라서 해외는 안 나간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이거는 좋다. 외국인 분들이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반대를 했었어요. 왜? 해외 관광객들의 이런 기조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시바 총리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물가 놓고 살기 힘든데 외국인에게 퍼준다 이런 말 나오니까 여론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도 알아보니까 일본 싸네요. 올려봅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본격적으로 인상 검토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기가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이 일본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살 때 있잖아요. 그때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일본에 땡처리 항공권 나왔는데 평소보다 가격이 몇만 원 올라간 것 같네? 이거 땡처리 맞나? 예, 그 가격 안에 이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높은 확률로 일본에 도입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뿐만인가? 아니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입니다. 방일 외국인용 소비 면세 폐지를 자민 당내에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면세제도 없애자. 왜? 일본도 정말 자주 나온 뉴스 중에 하나죠. 방일에게 혼자서 13억엔분 구입, 소비세를 지불하지 않고 해외 관광객이 일본에 와가지고 명품 소비 같은 걸 쫙 합니다. 면세로. 일본은 기본적으로 물건 살 때 바로 세금 빼주거든요. 면세로. 그래 놓고 일본에서 되팔렘 해가지고 돈 벌어놓고 그냥 출국해버려, 나가버리는. 다시 일본 안 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범죄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야, 저런 되팔렘들, 저런 사람들이 업자들에게도 면세해주고 일본 제정신이 아니야. 여기 나오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러면 폐지해버릴까요?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본 국민선적으로 있잖아 기존 룰이 있는데 거기를 안 지킨다거나 벗어난다. 그런 사람들 엄청 싫어해요. 그러니까 듣기 좀 화가 납니다. 일본 사람들. 그렇죠. 일본이 바라는 관광의 모습이 뭐냐면은 일본의 이런 모습이잖아. 일본의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외국인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건데 보니까 일본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 내는 소비세를 안 내고 사가자.
그런 식으로 뭔가 외국인이 단순한 소비 활동으로 득을 보는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니지.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은 면세 제도가 없더라도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없애자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면세 제도, 리펀드 방식. 예, 이게 2016년가 내년부터 바뀝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여러분 일본에서 뭐 있잖아.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분이 돈키호테는 그런데 물건 살 때 이거 여권 보여주고 이러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면세 가격으로 물건을 주거든요. 현장에서.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관에서 뭐 출국할 때 물건 확인한다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게에서 바로 면세를 해줘요. 가격을. 공항 면세점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뭡니까? 시내에서 면세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일단은 돈을 다 내야 돼요. 소비세 포함된 금액을 다 내고 출국할 때 뭡니까? 창구 가가지고 이제 도장 찍고 이제 뭔가 돈 돌려받는 거. 리펀드로. 이게 그걸로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2026년이잖아요. 내년부터 일본 바뀌는 거. 못 기다린다 이거야.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왜? 공항에 도장 찍어주는 세관 직원, 돈 바꿔주는 물건 확인하는 그것도 인건비 아닙니까? 그걸 왜 써야 되지? 차라리 없애버리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안 그래요? 새로운 시스템 도입하는 거 2026년 11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니까 시간이 걸린다. 돈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지 말자예요. 안 하면 얼마나 편해. 그죠? 예, 그런 것도 없어. 그건 간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또 그리고 이런 뉴스도 한국에서 저번에 한번 나왔죠. MBC 뉴스. 2014년 6월 달입니다. 히메지성 내 외국인 입장료 6배 차이. 일본 이중 가격제 확산. 이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외국인이랑 자국민, 내국인 구분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외국인은 더 비싸게, 일본 사람들은 더 싸게 하는 이중 가격을 도입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아마 한국 내에서도 몇 개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작년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 히메지성 입장료 시민 2회는 2,500엔.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까봐 그럼 아싸리 히메지에 사는 사람, 동네 주민 말고는 돈 더 내.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정책하면 또 누가 욕먹어요? 또 외국인이 욕먹어요. 선량한 일본인 관광객도 외국인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구나. 외국인을 콕 집어서 해야지 왜 그런 걸 못해. 강단이 없네. 이런 말이 나오면서 또 이것도 또 싸우는 거야. 이런 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중 가격이 일본에서도 지금 약간 탄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5월달 뉴스입니다. 이게 뭐 태국에 있는 사파리 월드래요. 태국 사람들이랑 외국인이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태국도 아시아에서 유명한 관광하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도 지금 태국이랑 비슷한 그런 건데 태국도 하는데 우리도 하자. 왜 못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여론을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시바 총리가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뭐예요? 일본 출국세가 너무 싸다. 이집트, 미국, 호주도 비싼데 왜 일본 못해? 이중 가격 이것도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런 거 도입할까라고 뉴스 나왔을 때 있잖아. 외국인 차별이 될지도 모르겠다. 플러스 이런 거 선진국은 잘 안 한다. 그래서 일본은 안 한다라든지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제는 좀 다르네요. 다르죠, 이제. 이제 가릴 거 없습니다. 일단 들고 와. 이래가지고 요새 특히 좀 많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니케에서도 2015년 5월 3일이죠. 이중 가격과 숙박세 도입. 예, 이제 실제로 이게 정책으로 바로 뭡니까? 투영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도시가 일본에 한 군데이죠. 어디입니까? 예, 교토죠. 교토라고 하면은 이런 절이라든지 뭐 신사라든지 그게 유명한데 지금 일본에서 교토라고 하면 뭘 떠올립니까? 예, 이거요. 오버 투어리즘. 관광 공해의 넘버1 교토. 진짜 언제 가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교토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토는 뭐 일본에서 항상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예, 오버 투어리즘의 교토, 뭐 무단 침입, 뭐 난간 파괴 이래가지고 외국인이 어떻게든 많이 와가지고 교토는 난리다. 이 교토가 정말로 그 뭡니까? 앞서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이제 돈을 가겠다. 이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이 뭐예요? 이거죠? 예, 교토의 숙박세 상한 1박에 1만 엔. 기본적으로 지금이 이 가격입니다. 교토의 숙박세. 현재
뭐 1인 1박당 6,000이면 200엔, 500엔, 1,000엔 이렇게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200엔, 400엔, 1,000엔, 4,000엔, 만엔 우리한테 10만 원까지도 올리겠다. 그럼 느끼잖아요. 아니 무슨 1인 1박당 10만 엔, 100만 원짜리 호텔이 있어? 교토에 엄청 많아요. 진짜 늘어났습니다. 예, 교토에 1박당 5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호텔도 있습니다. 하룻밤 자는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1박에 1,000만 원을 호텔비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10,000원을 받았어. 그런 사람들에게 10,000원은 돈도 아니지. 그러니까 교토가 봤을 때 그러면은 10배, 10만 원 주세요. 아니 호텔 하룻밤 자는데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쓰는 사람들에게 10만 원은 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부유층들을 대상으로 좀 세금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1인 1박당이니까 머릿수마다 이 돈을 내란 말이에요. 혼자 자면 만엔, 둘이 자면 2만엔 이런 식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경제가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말한 대로 너무 많이 온 오버 투어리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게 뭐겠어요? 비싸게 받는 거라. 이 가격인데도 오겠어요? 괜찮아. 그러면 그게 적정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좀 지금 간을 보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에 아까 나온 숙박세 있잖아요. 이 숙박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2002년도에는 도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홋카이도, 그 다음에 홋카이도 내에서도 저기 삿포로 각종 지자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왜? 안 하면 바보거든. 어차피 외국인 관광객들은 너희 동네 가서 호텔에 잘 거야. 그런데 돈 안 받아? 그 친구들은 잘 수밖에 없는데 돈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도입을 많이 하는. 이거 지자체적으로는 좀 달달하다고 하네요. 약간 극단적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본에 올 때 이제 항공료가 올라갑니다. 왜? 출국세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서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왜? 면세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음식점 잘못 들어가면은 가격이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중 가격이 도입될 수 있으니까. 외국인에게는. 이런 식으로 뭔가 극단적인 것만 모아두면은 외국인들을 딱 대상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좀 뭔가 벽을 치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번에 다 도입되는 건 아니에요. 차근차근 도입이 될 건데 어느 것부터가 먼저 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실행할 예정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 여론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가 돈 써주고 하는데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꼴씨 나와 싫어. 그렇게 느끼잖아요. 모든 답이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역시 일본 최고인데 외국인들 와서 일본 맛 좀 한번 봐. 한번 타봐. 이러면 상관없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쌀값도 올라가고 물건도 비싸고 본인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뉴스 보면은 백화점 명품관 각종 관광지에 외국인들이 쫙 있단 말이야. 자기들은 놀러 못 가고 쇼핑을 못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불만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지? 일본 사람들 해외도 많이 못 나가는데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네? 짜증나네?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해네? 이 불만을 외국인 관광객들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불만이. 그러니까 아까 저렇게 나온 것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향해서 세금을 뜯읍시다라는 게 자체가 이게 지지를 얻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원하네? 그러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치권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가 어찌 보면은 일본이 이 외국인에게도 많이 퍼주던 게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면세 시스템도 그렇고 외국인 대상으로 한 한정 쿠폰 같은 거, 할인 쿠폰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존재도 모르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없애자. 퍼주는 거를 없애고 좀 이제 약간 좀 있잖아. 돈을 좀 외국인들에게 가져가자. 라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에 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지금까지 저희 이런 뉴스 얘기 많이 해왔는데 항상 말하는 말이 있죠. 앞으로 일본 관광 좀 가보자 그런 생각이 있으시는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다. 그렇죠. 가능하면 빨리 오시는 게 그 이득이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왔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점점 이제 이게 좀 가속화돼 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많이 우대를 해왔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다른 점에서 소비라는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좀 사라질 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일본에 뭐 여행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좀 느끼네요. 예. 일본은 그 여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럴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분들 부럽다 그러면 저희도 올려주세요 말고 부럽다 그 사람들 내려주세요. 그렇죠. 그런 걸 원하는 게 많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죠. 외국인분들 뭔가 너무 우대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말고 외국인분들 좀 내려라. 그렇죠. 매달 해외 관광객이 역대급으로 많이 온다. 너무 많이 온다. 처음에 원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오지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관광객이 아닌 중국인과의 문제. 지금까지는 여행 온 중국인이 문제였어. 매너가 안 좋았어.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계속 산단 말이야, 이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몰려오는 중국인들 때문에 난리라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이제 일본 뉴스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온다. 일본 지금 뭐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해외 관광객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나온 얘기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몰려오고 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게 좀 사회적 갈등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올까?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일본으로 몰려오는 이 중국인 이주자들에 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기에는 일본 그 지진도 나고 자연재해도 많고 굳이 그걸 살려갈 이유가 있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024년 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376만 명으로 3년 연속으로 과거 최다를 갱신. 2012년 기준으로는 한 200만 명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서 376만 명까지 늘었다. 그 중에 중국 사람들이 23.2%, 그 다음이 베트남이 16.8%, 그 다음이 대한민국 10.9%입니다. 일본 출입국 관리청에 의하면은 2012년도에는 중국 사람들은 65만 명, 요 최근 기준으로는 84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약 20만 명이 늘어났네요. 과거에 비해서. 반대로 대한민국은 2012년에 48.9만 명이 있었는데 점점 줄어서 41만 명이 됐어요. 4월 5일 일본 교도통신 기사입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발족한 이후에 해외에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도 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일본에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댓글이 이제 1600개가 달린 기사인데, 일본 사상 최초의 중국인의 대량 이주가 시작된다. 라고 이래가지고, 아까 그 기사랑도 연결이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는 거예요. 네, 뭐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떠나는데,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 가까운 나라인 일본으로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식의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사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일본 경제신문 2014년 12월 25일 기사죠. 일본이 이제 중국 부유층에 10년 관광 비자를 신설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기 쉽게 만들고 있는 거, 점점. 과거에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오려면은 좀 비자 심사도 있잖아요. 좀 빡시게 받고 여행 온다 하더라도 단체 여행이 아니면은 장기 거주하기도 힘들었는데, 일단은 일본에서 중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좀 오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신설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이런 걸 하고 있고,
예,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최근에 엄청 이제 화제인데,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일본의 비자, 중국인으로부터의 상담이 쇄도하고 있다. 이민 브로커의 존재. 예, 이래가지고 일본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가지고 비자 취득의 소속을 담당하는 각지의 행정서사사무소, 흔히 말하는 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업무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장사를 하려고 이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주 자체가 목적. 뭐 여기 나온 기사에서는 뭐 자본금 1억엔, 우리나라 돈 10억 원 정도를 준비해서 뭐 상품 개발 거점이라는 연구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좀 진지한 사람들도 있는데, 댓글 4,700개가 달린 일본이 좀 난리난 기사인데, 민박 경영이 이주의 수단 이래가지고 특히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국 사람들이 민박 사장님이 되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이걸로 이제 경영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그런 게 많이 생긴다. 이게 좀 문제다. 생각보다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나오죠. 연령, 학력, 말, 뭐 일본어를 못해도 문제가 없다. 아까 말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만 원, 우리한테 한 5천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있고 뭐 이런 행정서사에 일을 맡기면은 뭐 이제 비자가 나온다. 500만 원, 우리한테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투자하면은 일본에 거주를 할 수 있어? 중국을 떠날 수가 있어? 라는 게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게 입소문을 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일본 미디어가 딱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야,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다 중국이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느끼잖아요. 아니 이게 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와서 장사한다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있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민박은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 사람들이 여행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일본에 요즘 호텔비가 비싸요. 일본 여행 와보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 업자들이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뭡니까 민박을 하고, 그러니까 민박만 하면서 끝인데 괜찮은데, 그렇죠 여러분. 교통편, 무허가인 이제 운송업까지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이제 프라이베이트 관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짜 택시 같은 거. 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일본 업체들이 벌어야 될 관광 수익을 가져가. 일본 택시들이 가져가야 될 관광 수익을 가져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적으로 이게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문제야.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난 2023년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 도쿄에 그 왕관이라 이래가지고 도쿄 바닷가 쪽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중국의 뉴리치, 중국의 젊은 부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도쿄의 아파트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축 같은 거는 분양을 받기도 힘듭니다. 분양 사무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이걸 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특히 로열층 같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를 위주로 많이 사가네? 근데 처음엔 이게 그냥 투자 목적이겠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은 자기 집 못 가지니까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아파트 사가지고 저 대팔렘, 저 대팔에서 차익 챙기려고 하는구나. 괜히 이제 아파트 값만 끌어올리는 저런 원흉들 이런 욕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중국인의 폭매로 중국계 키스가 사픽스 상위 클래스를 석권. 사픽스가 뭐냐면은 일본의 그 초등학생들 다니는 학원 이름입니다. 아까 말한 이 내용이랑 연결되는데 거주를 위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산다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살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애들을 키우고 학원을 보내고 그 학원을 완전 중국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입시를 위해 가지고 일본 여성 부모들이 학원에 보냅니다. 예, 근데 보냈는데 거기가 흔히 말하는 중국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 분위기를 해치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중국인 부모의 교육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시작하면 영어가 좀 배우기 쉽거든요. 어선이 똑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하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어, 영어, 그리고 일본어까지 트리플로 들고 들어오는 거야, 이 친구들이. 이길 수가 없어, 걔들을. 돈 막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일본에서도 좀 나름 있잖아. 맞벌이 부부가 좀 이제 도쿄에 아파트 사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자식 교육시키다 보냈는데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 입장에서, 야, 이게 뭔 일이냐? 이래가지고, 이게 좀 나름 다른 의미의 사회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산케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명문 공립초등학교에 증가하는 중국인의 교육 목적 이주. 도쿄의 bunkyō구, 도쿄대학 주변 지역이거든요. 그쪽 지역에 중국인의 이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왜? 여기가 일본 도쿄에 나름 유명한 초등학교들이 많이 분포해서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군이에요. 근데 공립은 학군이 주소로 배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를 하면은 자기 아이를 그쪽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는 거야. 나름 좋은 공립학교에. 근데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사들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이쪽에 이제 초등학교로 보내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쪽을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일본 애들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애들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빡시게 갈군단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경쟁해서. 그러던가 이게 일본에서 문제가 된다. 일본 애들이 경쟁해서 뒤처진다. 이미 넌 중국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되면은 도쿄 도내에 있는 명문 초등학교는 중국 아이들이 될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 기사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꽤 일본에서 사회 문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기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에 이런 책이 있어요. 윤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국에 윤일. 일본으로 대탈출하는 중국인. 중국에서 유행하는 그 내용을 일본에 이제 보도하는 식으로 쓴 거거든요. 이게 중국 바이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해드릴게요. 윤일이란 단어가 중국어로 하면 런 재팬이거든요. 일본으로 도망치다예요. 왜 그런 걸 하나요? 중국 내의 고압적인 경쟁 환경에 대한 도피주의적 사고방식.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중국에서 유행입니다. 이게 중국어입니다. 한국어로 번역. 예. 일본에 오는 중국인들을 왜 윤일이라 부릅니까? 일본에 부유한 중국인은 폭로하다 이래가지고 중국인들 중에서도 이미 뜻 있는 애들은 중국에 안 산다. 해외로 떠난다. 미국으로 간다라든지 하는데 근데 가까운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일단 인종이 같잖아요. 플러스 이 N저기 때문에 일본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북경대, 칭화대 보내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본은 의외로 도쿄대는 가기 쉽다. 북경대 가는 것보다. 그러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부모 세대가 이주를 해서 도쿄에 나름 물 좋은 공립초등학교에 애를 넣어.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도쿄에 있는 집만 사면 넣을 수가 있어. 가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만 시키더라도 일본 애들을 꺾고 중국 사람들이 도쿄대를 다 장악할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 애들이랑 그냥 똑같이 일본 입시를 경쟁시키더라도 중국이 이긴단 말입니다. 외국인 특별전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중국은 엄청나게 경쟁이 심해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대학 가더라도 또 경쟁이야. 또 경쟁이야. 또 경쟁인데, 일본은 박간의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은 좋은 대학 나오면은 어느 정도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좋은 기업 같은 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중국 사람이 봤을 때 일본은 가성비가 좋아요. 적당한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를 교육시킬 수가 있고 이 아이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쉬운 나라인 거야. 또 나름 중국 사람한테는 일본은 치안이 좋아. 조용해. 건드리지도 않아 웬만해서는 자기들을. 중국은 뭐 시끄러워 주변에. 그러니까 나름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가는 게 메리트가 있다. 근데 과거에는 비자를 얻기도 힘들었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은 흔히 말하는 돈 있는 외국인에게는 비자를 잘 주는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어느 정도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민을 골라받고 싶어. 그러니까 돈 있는 외국인은 웰컴이었는데 그게 중국인 좀 부유층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긴 걸로 딱 매칭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리고 돈이 있다라는 기준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비교하면 일본이 그 가성비가 좋다. 당장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신문 2015년 특집 기사 장편 일본 화교 100만 명의 시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장편으로 기사를 막 만든 거예요. 올해는 이게 테마가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 화교 다가오는 100만 명 시대. 일본인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소 때 못 느끼지 왜? 그냥 중국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 일본 관광객 늘리니까 그냥 놀러오는 관광객이구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회의 각종 분야에 침투해 올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어린아이들 교육시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라나면 대학교도 장악을 하겠지. 예.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장악을 하겠지.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일본 경제신문이 좀 약간 경계하는 식으로 기사를 낼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중국은 해외 어딜 나가든 뭘 만듭니까, 여러분? 차이나타운을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여 다닙니다. 중국이라는 아이덴티티로. 이미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도. 있죠. 일본에 뭐 이제 요코하마, 고베, 나가사키 3대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초기 이주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단순 노동자 아니면 요리사 이런 사람들이 이주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이런 걸 형성했다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도쿄대 졸업하는 대기업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면은 커넥션이 생깁니다. 중국인 커넥션이. 이런 차이나타운과 좀 다른 높은 레벨의 중국인 커뮤니티가 일본 내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기득권에 중국인이 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본 경제신문 입장으로는 이거는 비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죠. 준비되어 있습니까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를 도쿄대학에 중국의 교육이주 멈추지가 않는다. 시작됐으니까 일본 사람들 인지를 하란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뭐 도쿄대 주변의 그쪽뿐만이 아니라 도쿄 23구의 주요한 그쪽은 이미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미 살고 있고 그 2세들이 일본의 교육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마치 중국이다. 퍼져가는 중국의 경제권. 도쿄 이케부쿠로. 그 다음에 사이타마 가와구치. 그럼 치바의 미하마. 여기 예전에 박간이가 살았던 데입니다. 여기는 일본 땅인데 이거 보면 중국이잖아요. 거래되는 중국 사람들이고. 이미 이런 게 도쿄 외곽 지역에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본 과거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방송한 일본의 우리 동네 길거리 그런 소개 얘기거든요. 거의 중국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이 가와구치 있잖아요. 이쪽은 역 앞이 중국 음식점밖에 없다. 여기 있는 가와구치라는 이 동네거든요. 도쿄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정도 거리네. 이런 외곽 지역에 뭐 중국 사람들 뭐 모여 산다는데 뭐 그거가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점점 이쪽 주변 도쿄 북쪽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아까 제가 기사에서 보여드린 이케부쿠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케부쿠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케부쿠로. 외곽 지역부터 중국 사람들이 거주를 시작해가지고 점점 도쿄 중심가로 들어와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어? 도쿄 도내, 신주쿠 뭐 이런 쪽 다 들어와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할까 해서 일단은 처음에 집값이죠. 일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은 소득의 일본 사람들이 여기 집을 알아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니 집주인이 난 돈 더 받고 싶은데 그럼 돈 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아까 말한 공립초등학교는 주소를 기준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을 밀어내고 중국 사람들이 거주해버리면은 거기 있는 초등학교 애들은 다 누가 돼요? 중국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도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 못 사요 그런 분들 정말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중국 분들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들어와가지고 이미 눈치챘을 때는 아까 나오잖아요. 도쿄 내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중국 애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예. 그 정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름 이런 치밀하죠. 이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왜냐면 이주는 도가 텄으니까. 전 세계에 차이나타운 까는 건 최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화교 100만 명 시대에 일본은 엄청나게 큰 갈등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나름 뭐 도덕성적이라든지 뭐 매너라든지 그걸 나쁘지 않은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뭡니까? 일본은 못해도 한 5천만 원 들고 일본에 와가지고 민박하면서 뭐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친구들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게 얽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런 것도 뜨죠. 2025년 1월 11일.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의한 트러블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관광객이 아닌 중국인과의 문제. 지금까지는 여행 온 중국인이 문제였어. 매너가 안 좋았어. 근데 그건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와서 계속 산단 말이야, 이 사람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준비가 돼 있나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비참한 미래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분도 있지만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그 완결시키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많으니까 그 이런 거 생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미코 말한 것처럼 동포라는 의미에서는 그 나쁜 건 아닌데 예. 그게 다른 나라보다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게 점점 일본 각지에 이런 게 생기면은 일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좀 트러블이 생기고 일본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음에 있는 다른 중국인을 불러오기 위한 돈으로 중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중국 보내가지고 그 돈으로 갖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오고 이 반복 있잖아요. 2주의 반복. 일본 내에서 돈이 돌지 않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돈이 넘어가고 다시 일본으로 오는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이 5,500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엄청나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 있잖아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생활보호수급.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일본 세금 내주고 사는 거는 그래도 좀 낫다 이거야. 근데 어중간하게 와가지고 비자 끊어가지고 장기 체류하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법제도의 결함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나라 사람이 뭐 생활 어려운 거 도와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넘어와가지고 일본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세금을 받아서 살고 있다? 생산을 하지 않고 돈만 뜯어간다? 야, 이거는 아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 여기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몰아내야 된다. 일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몰아내자,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차별이잖아. 못할 수도 있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제거합니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이런 안 좋은 문제가 좀 많이 부각되는 그런 것도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도쿄에 있는 고층 아파트는 미래에는 중국인 소유다. 일본 사람들끼리 하면 상속세가 많은데 중국 애들은 있잖아. 법인 설립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법인으로 돌리면은 사실상 상속세 없이 뭡니까? 기업식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 차이나머니가 일본을 점령을 해서 일본인들은 평생 자기 집 못 가지고 임대를 돌아다니는 지옥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뭔가 좀 극단적이죠. 약간 이런 식의 기사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약간 요즘은 이렇게 중국 관련 뉴스를 내면 댓글도 많이 달고 화제가 되니까 좋다 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는 것도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관광 공해다 이런 걸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왔다 가는 거니까 지금만 버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을 좀 있잖아요. calm down, 진정해 이랬는데 지금 나온 이런 걸 보면 뭐예요? 매일매일 봐야 돼. 내 옆집, 앞집, 우리 아이의 친구. 아니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야 될 대학에 그 친구가 들어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여러 가지 신호를 주면서 일본에 오는 중국인 사이에 대비를 해라.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뉴스는 클릭수,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극단적인 예도 좀 많이 들고 와가지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중국 사람은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본 사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일본에서 여러 가지 큰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리 날만 하죠. 왜? 일단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요. 옛날에 중국은 못 살아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공장 세워주고 그냥 중국은 세계 공장이잖아. 싼 임금으로. 그런 중국이었는데 이제 저런 기사 보면 뭐예요? 자기들도 넘보지 못하는 도쿄의 고층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사교육에 열을 올린대잖아. 나도 우리 애한테 못 해주는데 열등감이 장난이 아니죠. 저런 거 보면.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혐오로 바뀌는 겁니다. 저건 뭔가 잘못된 거야. 쟤들은 뭔가 저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것도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걸 미디어도 조종하기 쉽잖아요. 여러분 좌표 찍어줄게요. 욕하면 됩니다. 쉽잖아요. 뭐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보다는 일단은 거기에 경계심, 위협을 느끼고 일본에 있는 중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저런 기사들이 막 쏟아진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가게들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이제 특히 음식점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 그걸 일본에서는 이 가치추카, 진짜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게가 일본에서 정말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까지는 일본 현지화된 중국 요리를 내는 가게가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중국 분들이 먹는 맛. 그렇죠. 진짜 중국 분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된 가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중국식의 이런 가게들이 일본에서 막 넘쳐나고 간판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이게 한자어잖아요. 일본 한자랑 중국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어 한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걸 못 읽어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즉 무슨 말? 일본의 길거리에 일본 사람들이 못 읽는 가게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쇼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뉴도 뭔지 몰라요. 몰라요. 왜? 여기 고객 대상은 중국 사람들이니까. 이게 당장에 어디 도쿄에 있는 그 고층 아파트 주변에 엄청 많아요. 거기에 저녁에 가잖아? 일본 사람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끼리 퇴근하고 와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맥주 한잔 하면서 중국어로 떠들고 있어요. 도쿄 한가운데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깨달은 순간은 이미 늦은 거예요. 글로벌로는 현대가 스바루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아. 그런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바루가 현대보다 많이 파는 회사예요. 이게 스바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건 박간일 방송에서 정말로 요청이 많았던 기업입니다. 저희 방송 자체에 그러니까 기업편 이야기 중에서 자동차 기업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조업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조업 관련한 기업을 좀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의 꽃이라는 자동차 관련 기업을 자주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토요타, 혼다, 닛산, 마츠다, 스즈키 이 정도로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우선 스바루, 후지중공업 스바루 언제 나옵니까? 정말 난 스바루 얘기를 듣고 싶어 미치겠어요. 부터 해가지고 이게 약 1년 반 정도 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이제 스바루 얘기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스바루는 조금 이게 여기에 끼일 감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스바루는 내가 항상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바깥에 이제 일본에 거주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일본 내에서도 좀 이제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사람들도 좀 알만한 기업을 이제 좀 많이 이제 픽업해서 와서 얘기를 한 편이었는데 특히 스바루 같은 경우에 좀 반대죠. 예, 일본 내에서도 물론 인지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있는데 그것보다 해외의 인지도가 더 높은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옛날 자동차 기업 중에서 이제 스즈키가 이제 그런 쪽에 들었는데 이제 반대로 스즈키가 이제 일본에서 경차 히트시킨 바람에 국내에서도 이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자동차 회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스바루라는 기업은 이제 일본 내 인지도보다는 이제 그 해외 인지도가 더 높은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죠. 스바루가 이제 매니아층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스바루 매니아를 칭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스바리스트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친구 모르죠? 하루키스트는 알지만 스바리스트는 처음 들어보죠. 자동차 매니아들 중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업계에서는 이제 바르스라는 식으로 이제 스바루인데, 이제 스를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루스라는 식으로 이제 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스시를 시스라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른 맛? 그런 느낌이죠. 일본에서. 바르스 이래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일본 기업 얘기 스바루 얘기를 하면서 이 이제 스바루의 이제 흔히 말하는 역사, 그다음에 스바루의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그 오해 같은 거, 그다음에 스바루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본에 인지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회사 마크죠, 스바루. 이거예요, 스바루가.
마크는 뭔가 본 적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이게 후지 중공업이라는 중공업 회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뭐 대표적인 중공업이라면 미쯔비시 중공업, 뭐 가와사키 중공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스바루 또한 그런 종류의 후지 중공업. 그 중공업 회사의 이제 자동차 브랜드가 스바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스바루가 해외에서 좀 잘 나가다 보니까 본사 이름이 후지 중공업이라면 후지 헤비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 자사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에 이제 스바루가 인지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아예 회사 이름을 지금은 스바루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통칭 스바루로 칭하는 게 맞습니다. 이 회사는. 스바루긴 하지만 옛날에 중공업 하던 일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다른 일도 많이 해요. 자동차 말고도.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이 마크가 이게 예전부터 있던 마크인데 별이 6개예요. 하나, 큰 별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별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잘 보면 그러네. 옛날에 이제 5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5개의 작은 별이 하나의 큰 별을 이룬다 이래가지고 별이 6개예요. 아마 일본 사람들도 별로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뭐 큰 별이 되고 싶은데 뭐 큰 별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 일본 내에서도 일단 이 스바루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역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나고야 지역을 대표하는 게 토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히로시마가 마츠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 쪽, 이 닛산. 그 다음에 오사카가 다이하츠라는 경차 브랜드. 혼다는 이제 시즈오카에서 시작했지만은 저쪽 이제 우츠노미야. 그쪽에서는 본사기이 많이 이전된 회사고. 근데 이 스바루는 어디냐면은 일본에 말하는 군마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군마가 어디냐면은 이게 도쿄가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이타마라고 이제 옆동 여기 짱구 동네.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군마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본 기업을 정리할 때 이 2가지로 정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전범 기업인가? 전범 기업이 아닌가로 많이 이제 정립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장사를 하던 기업은 기본적으로 전범 기업입니다. 그 당시 제국 정부에서 군수 때문에 자국 조달령을 내렸거든요. 쉽게 말해서 전쟁 이전에 일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은 전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기업은 전범 기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 중에서 뭐 굳이 따지자면 혼다 이외에는 어찌 보면 다 전범 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태생 자체가 군수 조달령에 따라서 이제 뭐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스바루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렇죠. 이 스바루 또한 그 뿌리에 따지면 전범 기업입니다. 스바루가 어떤 기업이 이제 원형이 되냐면은 이 일본에 있는 나카지마 히코키, 나카지마 비행기라는 회사가 이 스바루의 출발점의 하나예요. 전투기 있잖아요. 이거 만들던 이제 비행기 회사가 스바루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스바루에서도 창업 100주년 이러면서 밑에 이제 전투기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제 원조가 여기다라고 스바루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니 이게 전쟁에서 패전하고 나면은 저런 기업들도 사라지지 않았어요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나카지마 비행기는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난 이후에 뭐 GHQ부터 들어와가지고 재벌 해체라는 게 들어와가지고 기업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재기 불가능 영역까지 갔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재기 가능하게 된 기회가 생긴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6.25입니다. 6.25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기업들에서 분산이 됐잖아요. 그 분산된 기업들에게 다시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은 전쟁 물자품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어찌 보면 조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죠. 하지만은 이제 이 나카지마 비행기라는 회사 자체는 어차피 해체가 됐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분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그 루트 중에 하나가 스바루가 된 겁니다. 나름 유명한 기업 중에는 이 나카지마 비행기,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루트가 된 기업 중에는 예전에 이제 바깥 닛산 편에 나오던 이 프린스 자동차. 예. 프린스 자동차 또한 저 나카지마 비행기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 자동차를 모르신 분이 있는데 지금 현 닛산이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그게 원래 얘들 겁니다. 이 프린스가 닛산에게 팔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닛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일본 닛산에서 이 닛산의 딜러 이름 중에는 닛산 프린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과거의 프린스 자동차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 아시는 분 있나요? 마키타? 마키타는 자동차 말고 공구. 공구의 이 마키타 또한 전 이제 나카지마 비행기에서 나온 이제 그 기업이 커져가지고 생긴 거예요. 현장직이면 아는 브랜드. 현장이라면 이제 마키타 공구를 상당히 애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자동 공구. 마키타, 그 다음에 뭐 이게 닛산, 스바루는 어찌 보면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루트 자체는 어디?
이 나카지마 비행기라는 회사를 두고.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 같은 걸 얘기할 때 어느 기업에서 뭐 분리가 되고 어떻게 분리가 되고 하다 보면 연결되는 기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뭐 프린스 자동차가 뭐 닛산이 흡수하고 그다음에 스바루도 관계가 있다니까 닛산도 관계가 있었나? 예, 맞아요. 스바루는 원래 닛산 쪽에서 자본 침식이 좀 된 회사였습니다. 근데 닛산이 방만 경영하다가 나중에 그 칼로스 곤이 들어오잖아요. 그 아시듯이 닛산도 한번 경영이 어려집니다. 스바루에 들어가던 닛산 자본이 후퇴를 하게 돼요. 닛산 어려졌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오냐? GM이 들어옵니다. GM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GM도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못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GM도 좀 경영이 불안정해. 그래서 GM이 나갔어. 그래서 지금 누가 들어와 있냐? 예, 토요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스바루는 어찌 보면 좀 이제 역사가 닛산 쪽에 있다가 GM 쪽에 있다가 지금 토요타로 왔다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거기서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흘러가는 그런 회사죠. 알았어. 그 스바루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제 스바루 하면은 뭐가 유명하지? 스바루 하면은 이제 뭐 자동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바루를 모르시는 분들은 스바루가 뭘로 유명한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스바루는 기본적으로 이거 사륜구동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도 스바루를 칭할 때 사륜의 스바루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일본 내에 있는 여러 자동차 메이커 중에 최초로 사륜구동 승용차를 판매한 게 스바루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륜구동의 역사는 스바루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생각을 할 때 왜 스바루가 지금까지도 이런 눈길 있는 특히 겨울철에 사륜구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왜 지지를 받냐면은 그렇지 사륜을 누가 만들었어 일본에서 스바루지. 야 스바루 사야 돼. 이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본 내에서는 예전 이미지로도 먹고 사는 기업 몇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타치. 모터의 히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히타치가 아직까지도 세탁기 분야에서는 일본 내에서 상당히 큰 쉐어를 갖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세탁할 때 빨래할 때 통 돌리는 모터가 좋아야지 역시 히타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샤프가 예전부터 액정을 많이 판매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샤프가 대만계에 팔리긴 했지만 TV는 액정 TV는 샤프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어. 그러면 지금도 이걸 잘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본에서 지지층이 많은 것 중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의 스바루가 상당히 유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스바루를 얘기할 때 이 사륜구동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죠. 이 엔진을 배치하는 형태입니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본넷 열어보시면 대부분의 차는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스바루는 이렇게 좀 세로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걸 박서 엔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스바루를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할 때 같이 들고 나오는 회사가 하나 더 있잖아요. 어디? 아우디요. 아우디가 여러분 꽈트로 유명하잖아요. 사륜구동. 예. 그리고 아우디도 A4 이상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 배치를 많이 하거든요. 좀 이제 닮은 구석이 있는데 어쩌면 브랜드 네임 밸류 차이는 좀 상당히 좀 갭이 좀 있죠. 어찌 보면 지금에서는. 그러니까 스바루의 안티들도 있는데 왜 스바루가 안티가 좀 생기냐면은 스바루 그 특징적인 거 알았어요. 그 엔진 세로로 배치하고 이거 뭐 사륜구동 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있잖아요. 요새 차라고 하면 뭡니까? 다른 전장 기능부터 해가지고 카 오디오부터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한국에 인기가 많은 볼보 같은 경우에 여성 유저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타면 어머 뭔가 좀 차가 인테리어도 괜찮고 이뻐 보이네 라고 했는데 스바루는 그건 안 해요. 그런 선에서 좀 약간 투자를 덜 한다. 대신 그 투자를 안 하고 뭐 다른 데 저런 자동차 실력적이면 투자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스바루는. 자, 그리고 이 스바루를 떠올릴 때 이미지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특히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친구들은 스바루 할 때 이거만이 떠올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니셜 D. 이니셜 D. 예.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한 공도 레이싱 만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서 이 스바루의 차가 주인공이 있거든요. 주인공은 이제 토요타 86이라는 이제 차를 타는데 이 이제 스바루는 이제 이 주인공의 아빠, 두부가게 사장님. 그래서 두부가게 사장님이 타는 이제 스바루, 임프레서 WRX. 이게 상당히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차가 제일 빠른 차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의 설정상에서는 주인공이 못 이기던 차.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 왜 이니셜 D에서 이 스바루의 차가 호평을 받는가? 만화가 아저씨가 타는 차가 86이에요. 그래서 86이 주인공입니다. 이니셜 D는. 그리고 이 아저씨가 자동차 매니아서 만화가가 자동차 매니아라서 본인이 탔던 차 중에 제일 좋았던 차가 임프레사 WRX였어요. 그래서 걔가 제일 세요. 그게 작가 피셜로 나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더. 이니셜 D라는 이 만화는 배경이 군마현입니다. 아니, 오늘 아까 방송 얘기할 때 군마가 나온 것 같아.
예. 스바루가 있는 그거 공장 본사가 오타시고 이니셜 D는 옆에 있는 시부카와시. 여기가 이니셜 D의 배경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향토 기업. 이니셜 D가 연재되고 있는 그 동네의 자동차 메이커가 스바루예요. 그것 때문에 스바루의 자동차가 제일 빠르게 나온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가 울산 사람인데 울산 내에서 이제 자동차 현대 아산으로 해서 내가 제일 빠르지. 무슨 소리야? 태화강 로터리에 드리프트는 내가 1등이야. 이런 친구들끼리 자동차 레이싱을 해. 그런데 뭐 르삼세 이런 거 나와. 그러면 그중에 끝판왕은 뭐겠어? 역시 현대차지. 어디서 울산에서 현대차보다 빠르려 그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만화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바루는 오늘 방송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본 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좀 유명하다 했잖아요. 그 증거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스바루 공식 홈페이지. 본인 사업부의 이제 세그먼트 내용입니다. 스바루 2020년 뭐 결산으로 봤을 때 3조 3,441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33조 원 정도 파는 기업입니다. 자동차 기업으로 치고는 매출이 높은 편이 아니죠. 웬만한 이제 부품 회사보다 매출이 적은 편이죠. 그렇구나. 이걸 뭐 오산 기준으로 하면 덴소보다 매출이 적습니다. 스바루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스바루의 판매량, 지역별을 봐야 돼요. 이게 단위가 만 대야. 그러니까 스바루는 총 100만 대를 조금 넘게 파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12만 대 팔고 미국에서 70만 대 팔아요. 이렇게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바루는 미국이 먹여 살려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청자분도 미국.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는 미국에서 바깥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오상 이 스바루 이 유명한 차를 왜 얘기 안 하냐고. 얘기 안 할 만하지 바깥애가. 일본에서 12만 대 파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느낌으로 알아야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 현기차가 있잖아요. 현기차가 글로벌 600만 대 이상을 팔거든요. 미국 현지 실적이 있잖아요. 현대가 2020년도에 56만 대, 기아차가 53만 대, 현대 기아차 치면 110만 대야. 글로벌로는 현대가 600만 대 이상 팔아요. 스바루보단 엄청나게 많이 팔아. 그런데 현대차가 56만 대네 2020년도에. 스바루가 70만 대잖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스바루가 현대보다 많이 파는 회사예요. 숫자만 보면. 그런데 글로벌 보면은 스바루는 작은 회사야. 신기하죠. 이게 스바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랑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입지가 상당히 많이 괴리감이 생기는 차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 스바루를 안 팔린다. 왜 스바루가 일본에서 12만 대 밖에 못 팔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본 자동차 시장 내에서 스바루 입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합치면은 2019년도에 일본 내에서는 경차 일반차 합쳐서 약 520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경차 제외하고 토요타가 150만 대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뭐 닛산 36만 대, 혼다 35만 대, 그 다음에 마츠다 16만 대, 그 다음에 스즈키 12만 대, 그 다음에 스바루가 이렇게 10만 대 좀 넘게 팔았다 나오는 거예요. 경차를 제외한 뭐 종합차를 봤을 때 스바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즈키보다도 못 팔아요, 여러분. 경차를 제외했는데 불구하고. 그럼 경차를 보면 어떻게 돼? 경차의 다이하츠, 이게 토요타의 자회사거든요. 다이하츠가 60만 대, 스즈키가 57만 대, 혼다 36만 대, 닛산 20만 대, 미쯔비시 56만 대, 마츠다 3만 6천 대, 토요타 3만 6천 대, 그 다음에 스바루 2만 6천 대. 아시겠어요? 스바루의 입지가 이겁니다, 일본에서. 제가 보면 스바루 경차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인식이에요. 스바루 경차 팔았어?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면은 일본 사람 경차 많이 삽니다. 예. 일단 그 시장 자체에서 스바루가 인지도가 없는 것도 크고 그다음에 일반 자동차 있잖아요. 거기서 스바루 많이 못 파는데 왜 그럴까? 차종이 적어요. 일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적다라는 게 제일 큽니다. 토요타 같으면 뭐 경차도 아닌 일반 컴팩트카 그다음에 미니 밴부터 여러 가지 종류가 차종이 다양합니다. 이건 뭐 닛산 혼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스바루는 그러지 않습니다. 차종을 좀 줄입니다. 세단, 그 다음에 웨건, 그 다음에 SUV가 이 스바루가 밀고 있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에서 세단이 안 팔려. 웨건은 좀 팔리는 편입니다. 근데 웨건도 해외 차랑 경쟁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SUV는 경쟁 차종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바루가 다른 뭐 분야에서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일단 차종도 적은데 싸워야 되는 적이 토요타, 닛산, 혼다야.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일본 사람들의 이제 취향을 봤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말이 나오는데 이 스바루가 승차감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승차감이 아니에요. 스바루는.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승차감은 어떤 승차감이요?
토요타 승차감이에요. 토요타가 어떤 승차감이에요? 예. 이걸 이제 물렁소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안락함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지턱을 넘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단차를 넘는다, 이럴 때, 약간 이걸 흡수를 해주면서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예요. 그런데 스바루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루가 승차감 면에서 일본 사람들의 취향 저격이 안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선택을 좀 못 받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그렇죠. 엔진을 뭐 이렇게 세로로 수직으로 둬요. 그 다음에 4륜 구동이에요. 물론 이 4륜 구동에 매력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이해 것에는 다른 일본 브랜드보다 뭐 내장재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투자를 거의 안 해요, 스바루가.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매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도 물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겹쳐요. 스바루는 이런 경차에서도 판매를 하긴 하는데 대수가 적잖아요. 왜 그럴까? 예, 여러분, 스바루는 경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스바루는 2012년부터 일본 내에서 경차를 제조하지 않아요. 통계자료 보니까 스바루 맞아. 경차 26,000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통계제로 있는데. 이거거든요. 스바루 있어. C4. 이 차가 원래는 이 차예요. 아, 다이하츠 탄토라고 해서 무슨 말이냐? 예, 스바루는 OEM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바루라는 브랜드로 일본에서 경차 판매를 하는데 다른 회사 자동차 있잖아요. 이거 사와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경차를 타고 싶은데 난 스바루가 아니면 싫어요. 나는 무조건 스바루에서 사고 싶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이 차를 사려면 그냥 다이하츠라는 브랜드 그 가가지고 사면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스바루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OEM 받아서 파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스바루의 경차를 몰랐는데 뭔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진짜 없기 때문에 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네. 근데 그런 말 하면 좀 있고 짭이란 표현을 쓰죠. 저거 바꿨네라고. 좀 바꿨네 이런 표현을 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스바루는 아예 경차를 포기했잖아요. 경차를 포기하고 사오잖아요. 근데 이거랑 반대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디요? 여기 있잖아요. 혼다요. 그러니까 스바루는 우리는 경차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뭐 다른 거 기존에 있던 자동차 쪽에 집중하겠습니다. 혼다는 우리는 경차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 매니아들 중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혼다 싫어합니다. 경차를 많이 팔겠다는 말은 일본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을 좀 챙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혼다가 돌아섰기 때문에 좀 이제 거기를 디스하는 친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하면 스바루는 일본 국내 시장을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겠죠. 일본 사람들은 경차를 사고 싶어해. 경제적으로도 경차를 사야 되는데 스바루는 경차 개발도 안 하네. 근데 스바루 뭐 엠블럼 다른 데 사가지고 엠블럼 바가서 파네. 야, 저 스바루 뭐 졌다고야. 국내 시장 신경 안 쓰네. 니 같으면 신경 쓰겠어요? 판매량이 이 모양 이 꼬라진데. 그죠? 잘 나가는 미국 시장, 그쪽 SUV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국내 시장을 좀 등한시한다. 이런 비난도 받는 게 어찌 보면 스바루라는 거예요. 좀 재밌죠? 일본 국내에서 이 스바루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자동차 판매 대수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회사의 전략,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일본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를 일본 기업이 만들어야 되는데 쟤들은 일본 기업인데 미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차를 개발, 미국 쪽에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어디까지나 북미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네? 쟤들은 뭐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것도 이 스바루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간이가 일본 기업 얘기하면서 왜 스바루를 안 들고 온지 알겠죠. 뭔가 일본 기업이라고 칭하기에 애매해요. 일본 내에서 장사를 할 때, 일본 사람들한테 약을 팔 때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가 잘 나가요. 이걸 모르는 거는 니들밖에 없다. 일본인들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누굴까요? 스바루랑 마츠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미에서 우리 스바루가 SUV 시장 꽉 잡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장거리 운전하고 미국 사람들이 가성비의 스바루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 스바루 좀 타세요. 그 다음에 마츠다. 유럽 사람들, 저 독 3사부터 해가지고 유럽 깐깐한 유럽 사람들 입맛에 우리 마츠다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모르네. 유럽식 디자인 하는 우리 마츠다인데. 그래서 이게 마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맥히나요? 아니.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또였다. 아니면 뭐 닛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짜든동 마츠다 뭐 스바루 이런 차들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차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저걸 왜 사냐 이런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근데 토요타는 그게 없어요. 기승전 스바루는 일본에서 많이 안 팔린다. 이 얘기입니다. 예. 요시.
재밌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딴 건 모르겠는데 스바루가 일본 내에서 장사할 마음이 없다는 건 잘 알겠어 라는 식으로 아마 들으신 분이 꽤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루가 살 사람은 삽니다, 일본 내에서도. 예. 선택하는 사람은 선택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스바루입니다. 근데 그러도 상관이 없겠죠. 왜? 일본 기업이지만은 일본 내수를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북미 시장을 타겟으로 둔 일본 자동차 기업이라서. 일본을 아예 등한시하는 일본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안티가 생기고 아니면 극성적인 팬이 생기는 좀 어찌 보면 양분화가 된 그런 기업이 이 스바루라는 겁니다. 반대말로 하면은 북미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와우, 제베니즈가 베리베리 튼튼하네요.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선택하는 게 스바루라는 거죠. 가성비 좋아. 가성비가 좋아요. 저렴한데 고장 잘 안 나요. 킹가 스바루. 이런 식으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까지 있어요. 긴가 스바루까지는 좀 에바. 모르지만 지금 그런 느끼지만 스바루가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에요. 아, 그렇구나. 미국 사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가격대 대비해서 중고차 방어가 잘 되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층에선 스바루가 선택된 이유도 그거 있습니다. 리셀 밸류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스바루 그건 잘해요. 일본 내에서도 리셀 밸류가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스바루 자체가. 왜? 일본 내에서는 반대로 대수가 적으니까. 물량이 안 도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자동차 메이커지만 어찌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외면받는. 근데 이거 보면 신기하잖아. 분명히 태생 자체는 그지 뭐 그 군수 물품 비행기 만들던 전쟁 때 그 회사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얽혀왔는데 반대말로 일본 내에서는 좀 버림을 받는 그런 느낌이라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찌 보면은 글로벌 지향을 하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 일본 다른 메이커보다 그 메이커가 바로 이 스바루라는 거겠죠. 하하.